저희 부부는 딱 하나 있는 외동아들 민수를 없는 살림에 혼신의 힘을 다해 키웠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판을 돌았고 저는 남의 집 청소며 식당 설거지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우리 아들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끈끈한 가족애로 버텼던 살림은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고 민수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명문대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이라니요. 입사 통보를 받던 날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민수가 30을 넘기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른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결혼할 나이가 된 거구나.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곁을 떠나는구나 하는 쓸쓸함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 주말에 한번 모시고 올게요. 민수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한 주말 민수는 그녀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이름은 이수진. 34살의 밝고 당찬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키도 크고 옷차림도 세련됐습니다. 처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부터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오빠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어서 와요. 민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밝고 쾌활하고 말도 재치 있게 잘했습니다.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 성격이 원래 좀 밝고 긍정적이에요. 걱정 마세요. 민수 오빠 잘 챙길게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단번에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아이면 우리 아들과 잘 살겠구나. 그날 저녁 식사 내내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도 남편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도 모든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그해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론 좀 부족해요. 집도 마련해야 하고 예식도 치러야 하는데.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정말요? 하지만. 됐어. 내가 우리 아들인데 이럴 때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의 절반을 아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주고 예식장 비용에 신혼여행 경비까지. 전부 합치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괜찮겠어요? 우리 노후는요? 괜찮아. 우리 아들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우린 아직 젊고 또 벌면 되지 뭐.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턱시도를 입고 당당하게 섰고 며느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간 뒤 며느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집에서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요,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민수를 잘 챙겨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2주 일정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사진 많이 찍고. 네,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과 함께 빈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없으니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만 남았네요. 그러게.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수 부부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잘 다녀왔니? 아, 엄마. 네, 잘 다녀왔어요. 그동안 연락이 없길래 궁금했어. 여행은 어땠니? 좋았어요. 근데 여독 푸느라 좀 바빴어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어머니야. 아, 그래. 그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바꿔봤지도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민수와도 몇 마디 나누지 못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부모에게 인사 한 번 없다니. 물론 바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전화 한 통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래? 민수한테 전화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근데 며느리는 인사도 없더라고요. 그래? 뭐 바쁘겠지. 신혼인데. 그렇겠죠.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것 같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민수에게 미리 알려뒀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이 엄마 생일인데 수진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올래? 아, 네, 알았어요. 갈게요.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잡채도 준비했습니다.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 혼자였습니다. 민수야. 며느리는? 아, 그게 오는 길에 부부싸움을 좀 했어요. 수진이는 그냥 집에 갔어요. 뭐? 싸웠다고 그냥 가버렸어?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일에 며느리가 오지 않은 것도 서운했지만 그보다 더 서운한 건 민수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괜찮아. 들어와서 밥이나 먹자. 저는 애써 웃으며 민수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아서도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엄마, 먼저 갈게요. 생일 축하드려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수가 나간 뒤 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래. 이해해야지. 하지만 이해하려고 해도 마음속 서운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수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추석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맞이하는 추석이었으니까요. 며느리와 함께 차례상을 준비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날 저는 일찍부터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는 제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 음식 재료를 하나씩 고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이건 민수가 좋아하는 거고 이건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거지. 장바구니에는 금세 물건들이 가득 찼습니다. 전 부칠 재료며 나물이며 고기며 과일이며 손이 가는 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아보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풀고 나니 벌써 오후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천천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아들 며느리 처음 오는 명절인데 제대로 준비해야죠. 저는 신이 났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전을 부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즐겁게 요리를 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틀에 걸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도 여러 종류로 부치고 나물도 5가지나 무쳤습니다. 갈비찜도 푸짐하게 만들고 송편도 직접 빚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잡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날 밤 저는 식탁을 정리하고 그릇들을 가지런히 놓으며 내일을 상상했습니다. 민수 부부가 들어서는 모습, 며느리가 어머님 맛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며 웃는 모습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간단히 차례를 지내고 나서 민수 부부를 기다렸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로 미리 확인했을 때 오후쯤 갈게요 라고 했으니 점심 이후에는 도착하겠지요. 오후 1시.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의 음식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데워놓고 국은 언제든 끓일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오후 3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지? 길에서 운전 중인가? 오후 5시.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언제쯤 와? 엄마가 음식 다 준비해놨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이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우리 먼저 먹을까? 민수 오면 그때 또 차려주고.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함께 먹고 싶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명절 음식을 나누는 그 순간을 꿈꿔왔는데 그냥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8시. 밤이 깊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저는 이미 식어 기름기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나물들도 색이 바래 보였습니다. 따뜻하게 준비해뒀던 밥도 이제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후 9시. 저는 결국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민수야, 왜 이제야 전화 받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 엄마 미안해요. 그게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뭐? 못 온다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 친정에 먼저 갔다 오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시간이 좀 지체돼서 오늘은 너무 늦을 것 같아요. 내일 갈게요. 내일? 네, 죄송해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래? 오늘은 못 온대요. 내일 온대요. 뭐? 왜? 며느리 친정 갔다가 시간이 늦어졌대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음식들은 차갑게 식어 색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울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일단 우리라도 먹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은 그렇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못 갈 것 같아요. 수진이가 몸이 안 좋대요. 다음에 갈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대로였습니다. 식어버린 음식들, 아무도 먹지 않은 전들, 색이 바랜 나물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오겠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시간들, 그 모든 게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식어버린 음식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방에 가득했던 음식 냄새는 이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적막한 정적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마음도 그 정적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명절이 두려워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기다리던 그 시간들, 식어가는 음식들을 바라보던 그 순간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서운함을 드러내지 말자. 민수와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이해하자. 저는 의도적으로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싶어도 꾹 눌렀습니다. 제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또 엄마가 연락했네라며 며느리와 불편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날이든 추석이든 저는 민수에게 먼저 언제 오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겠다고 하면 조용히 준비하고 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명절 준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민수 부부가 올까 싶어 여전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왔습니다. 민수 부부가 명절 당일 짧게 들렀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밥 한 끼 먹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서도 핸드폰만 보거나 민수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와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맛있어. 많이 먹어. 아, 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음식을 더 권했지만 며느리는 금방 수저를 놓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그래? 아니에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민수 부부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1시간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여보,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패턴이 점점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잠깐 만나고 또 헤어지는 것. 그 반복 속에서 제 마음은 조금씩 무뎌져 갔습니다. 어느 설날이었습니다. 민수 부부가 차례를 지내러 왔습니다. 차례상 앞에 우리 넷이 나란히 섰습니다. 저를 올리고 음식을 나누는 동안 저는 며느리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의례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으니까요. 수진아,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갈래? 아, 괜찮아요.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약속? 명절인데 무슨 약속이?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오래전부터 잡아둔 약속이라서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그렇게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명절에 친구들을 만나는 게 시댁에 오는 것보다 중요한 건가? 그날 이후 저는 명절 준비의 양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예전처럼 5가지 나물을 무치지 않고 3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전도 여러 종류가 아니라 두세 가지만 부쳤습니다. 어차피 많이 먹지도 않고 오래 머물지도 않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여보, 올해는 준비를 좀 간소하게 하네. 네, 어차피 금방 가잖아요. 많이 해봤자 남기만 하고. 그래도 명절인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정말 많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표현하는 순간 꼰대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댁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TV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는 뉴스, 시댁 방문을 피하는 젊은 부부들 이야기,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뭘 잘못한 걸까? 힘들게 한 적이 있나? 저는 항상 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와도 편하게 있다 가라고 했고 집안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수진이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수진이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엄마. 그냥 수진이가 원래 좀 바쁜 스타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불편해한다는 것을, 그리고 민수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할 때도 바쁘지. 그럼 나중에 통화하자라며 빨리 끊었습니다. 문자를 보낼 때도 짧게만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날씨 추우니 감기 조심해. 그 정도였습니다. 명절이 아닌 평일에 민수가 가끔 혼자 들렀습니다. 회사 일로 근처에 왔다며 잠깐 들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해주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민수야, 저녁 먹고 갈래? 아니요, 괜찮아요. 수진이가 집에서 기다려요. 그래?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 반찬 몇 개 싸줄게. 괜찮아요, 엄마. 저희 집에 반찬 많아요. 민수는 항상 그렇게 사양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우겨서라도 김치통 하나, 반찬 하나라도 쥐어주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러워 할까봐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에 또 와. 네, 그럴게요. 민수가 나간 뒤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둔 것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민수가 들릴까 싶어 준비해둔 것들이었지만 결국 가져가지 못한 채 냉장고에만 쌓여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민수는 민수 인생이 있는 거야. 알아요, 알아요. 근데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그냥 우리 인생이나 살자. 민수한테 너무 매달리지 말고.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결국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걸.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편하게 느낄까? 어떻게 하면 민수가 더 자주 올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왜 안 자? 그냥 잠이 안 와요. 또 민수 생각해? 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많이 참고 사는 거 아니야? 민수한테 솔직하게 말해보는 게 어때? 아니에요. 괜히 말했다가 서먹해지면 어떡해요. 차라리 이렇게라도 보는 게 나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참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참고 참던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서 이제는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전히 음식을 준비했고 민수 부부를 기다렸습니다.
오면 반갑게 맞이했고 가면 조용히 배웅했습니다. 서운함도 외로움도 모두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어느덧 민수가 결혼한 지 5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서운함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해하는 척,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이 쌓이듯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매장을 둘러보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며느리의 어머니 사돈댁 아주머니였습니다. 저희는 결혼식 이후로 몇 번 만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각자 집에서 보내다 보니 마주칠 일이 없었던 겁니다. 어머 사돈댁.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래됐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사돈댁은요? 우리는 그렇게 매장 한쪽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돈댁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맞다. 어머님, 우리 사위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민수가요? 네. 진짜 요즘 이런 사위 없어요. 우리 집에 자주 들러서 안부도 물어보고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바로 찾아와서 인사하고 선물도 줬어요. 정말 복 받으셨어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인사하러 왔다고요? 네. 그것도 수진이 없이 혼자 왔어요. 수진이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사위가 혼자 일부러 들렀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하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사돈댁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민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주 들러서 인사한다는 것, 명절 때도 꼭 찾아온다는 것, 수진 씨 동생 취업 준비할 때도 많이 도와줬다는 것. 진짜 우리 사위 덕분에 든든해요. 사위 복 제대로 타고났어요, 제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웃음이 나왔지만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잘 됐네요. 어머님도 수진이한테 잘해주시죠? 우리 수진이가 좀 까칠해 보여도 마음은 착해요. 네, 그럼요. 그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을 다 보지도 못한 채 마트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인사를 갔다고. 우리한테는 전화 한 통도 없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사돈댁에는 그렇게 자주 들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명절에도 제대로 오지 않으면서 사돈댁에는 매주 들른다니.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장 보고 왔어?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와? 물건도 별로 없네. 아,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요.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좀 쉬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사돈댁 아주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왜 그러지 못하는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사돈댁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신혼여행 다녀와서 사돈댁엔 바로 갔다고. 네, 그리고 자주 들른대요. 매주 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만큼 서운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글쎄, 우리가 민수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면 수진이한테?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그럼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걸까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도 답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민수가 사돈댁을 방문하는 모습,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선물을 건네는 모습,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걸까? 서운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바늘 하나 정도였던 것이 이제는 큰 모처럼 제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가볍게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요즘 바쁘지? 네, 좀 바빠요. 그래, 건강은 챙기고 다니고. 네, 걱정 마세요. 민수야, 혹시 장모님 뵙고 오니? 순간 전화선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가끔요. 가끔이 얼마나 자주인데? 그냥 근처 지나갈 때 들르고 그래요. 그래, 우리 집도 근처인데 우리 집엔 왜 안 들러?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지 않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엄마, 그게. 됐어. 바쁜 거 알아. 끊을게. 저는 민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민수 결혼시킬 때 얼마나 도와줬어요. 집도 사주고 예식 비용도 대주고 우리 노후 자금 절반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런데 민수는 우리한테 뭘 해줬어요? 명절에도 제대로 오지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사돈댁에는 매주 들르면서 우리한테는 왜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진정해. 민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이유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자기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울지 마. 내가 민수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아니에요. 괜히 얘기하면 더 써먹해져요. 그냥 이대로 놔둬요. 하지만 제발 그냥 내버려둬요. 저는 남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서운함, 외로움,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민수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어딘가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차례상 안 차려? 아니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민수가 오면 안 올 거예요. 설령 온다고 해도 이제 저는 준비 안 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베풀고 기다리고 서운해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돈댁에서 들은 이야기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사돈댁에 자주 들른다는 것, 신혼여행 후 바로 인사하러 갔다는 것,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간다는 것. 어느 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자요? 무슨 일이야? 얘기 좀 해요. 남편이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얘기를? 저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뭘? 민수한테 이렇게 당하면서 사는 거요. 이제 정말 지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나오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민수한테 얼마나 잘해줬어요? 없는 살림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할 때 집까지 사줬잖아요. 우리 노후 자금 절반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민수는 우리한테 뭘 해줬어요? 명절에도 제대로 오지 않고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서운해. 많이 서운해. 하지만 어쩌겠어. 민수는 이제 다 컸고 자기 가정이 있는 거야. 그래도 부모는 부모잖아요. 자기 가정이 있어도 부모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럼 우리 어떡해요?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제 지쳤어. 민수한테 기대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다 지쳤어. 그럼 이제 우리 인생 살자. 민수는 민수 인생 살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사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민수한테 돈 쓰지 말자.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챙겨야 해. 네, 그렇게 해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민수 부부와 어떻게 지낼 것인지, 우리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여보, 우리 이제부터 먼저 연락하지 말자. 응. 명절에도 차례상 간단하게만 차리자.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우리끼리 먹자. 그래. 그리고 민수가 돈 달라고 하면 안 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네, 안 줄 거예요.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죠.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민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예전처럼 들뜨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차례상만 차리고 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민수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습관적으로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집어들다가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이제는 안 사도 돼. 어차피 안 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빼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요즘 연락이 없으시네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도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할까봐. 아니에요. 전화 주세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저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 기뻐하며 바로 전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수가 진심으로 통화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갈게요. 그래, 알았어.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을게. 라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간단하게 전과 나물 몇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이틀에 걸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될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충분해요. 많이 먹지도 않는데 뭐하러 많이 해요. 오후 2시쯤 민수 부부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수 뒤로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왔니? 들어와. 우리는 간단하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민수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음식이 이게 다예요? 응, 왜? 아니, 예전에는 종류가 많았잖아요. 많이 해봤자 남기기만 하더라. 이 정도면 충분하지.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서요. 예전 같았으면 붙잡았을 겁니다. 조금만 더 이따 가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 민수 부부가 나가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문이 닫힌 것 같아요. 뭐? 민수한테 기대하던 마음이요. 이제 정말 없어진 것 같아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나을지도 몰라.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도 않으니까. 그날 이후 저는 정말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와도 제 생일이 와도 민수가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였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고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일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의 문은 그렇게 조용히 닫혔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나니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민수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트에 가도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더 이상 설레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산책을 하거나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민수 없이도 우리 부부만의 삶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까?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행이요? 어디로요? 제주도. 우리 결혼하고 신혼여행 간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잖아. 그러게요. 벌써 40년도 넘었네요. 그동안 민수 키우느라 사업하느라 우리 시간이 없었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가요. 우리는 일주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민수에게는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 아빠 여행 간다. 혹시 우리 없는 동안 집 좀 봐줄래? 라고 연락했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행복해? 바닷가를 걷다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말이었습니다. 민수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걱정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민수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역시나 연락이 없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없어도 불편한 게 없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설날에 갈게요. 그래. 저는 짧게 답장을 보내고 간단하게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떡국 재료와 전 몇 가지만 사왔습니다. 설날 당일 민수 부부가 왔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만 보고 민수는 가끔 말을 걸었지만 어색했습니다. 1시간 만에 민수 부부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또 왔다 갔네. 그러게요. 우리는 남은 떡국을 먹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순간이 외롭고 서러웠는데 이제는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여름에 유럽 여행 갈까?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유럽이요? 응.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잖아. 이제 좀 누리고 살자. 하지만 돈 걱정 마. 우리 노후 자금 있잖아. 그거 쓰려고 모은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후 자금을 여행에 쓴다는 게 조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동안 민수한테 쓴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가요. 우리는 그렇게 유럽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가고 싶었던 곳들을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여행사에 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한 달 일정으로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이나요? 네, 유럽은 한 달 정도는 있어야 여유롭게 돌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 달로 하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달력을 펼쳐봤습니다. 한 달 동안 집을 비운다는 게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여보, 한 달 동안 집을 비워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집은 그냥 있는 거야.
우리가 없어도 문제 없어. 민수한테는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왜? 알려줘야 할 이유가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을 비워도 모를 겁니다. 어차피 찾아오지도 않으니까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를 돌아보고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고 스위스 알프스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민수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민수도 이런 곳 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여행이었으니까요. 한 달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다녀갔는데 안 계시던데요. 어디 가셨어요? 일주일 전에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랑 유럽 여행 다녀왔어. 곧바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유럽 여행 다녀오셨어요? 응. 와 대단하시다.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한 달 있다가 어제 왔어. 한 달이나요?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요? 말해야 할 이유가 있니? 전화 너머로 민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게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무슨 일 없어. 우리 둘이 잘 다녀왔어. 그래도 민수야, 넌 내 생활 열심히 해.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황했겠는걸? 그러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가고 싶었던 곳들을 갔습니다.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부부들이 많았는데 다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우리 딸도 그래요. 명절에만 얼굴 보는 수준이에요. 다들 비슷했습니다. 자식들은 결혼하면 자기 생활에 바빠서 부모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뭉쳐서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예요. 자식 기다리면서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더라고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근교로 여행도 갔습니다. 민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민수와는 명절에만 만났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보는 정도였습니다.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하지 않으니 민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부모 자식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도 되는 건가?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받아들여야 해. 제 마음의 문은 그렇게 완전히 닫혔습니다. 더 이상 민수에게 기대하지 않았고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수는 민수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남편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그리고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제 눈은 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연년생 손주들이었습니다. 6살과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 민수야 아이들이.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에게 아이가 생긴 후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컸어? 들어와, 얼른 들어와. 저는 서둘러 아이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힌 아이들을 바라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구나. 서연이는 올해 5살이고 준우는 6살이에요. 아이고 예쁘게도 컸네. 우리 손주들. 저는 아이들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찾아온 건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탁? 무슨 부탁일까? 무슨 부탁인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생활이 좀 빠듯해요. 집도 좁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하는데 비용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활비도 조금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 넘게 제대로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다니. 영어 유치원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요. 둘이면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만. 한 달에 500만 원씩 달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힘들어서요. 나중에 제가 꼭 갚을게요. 나중에.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엄마. 너 결혼할 때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기억하니? 네. 3억 원짜리 집 사주고 예식 비용에 신혼여행 경비까지. 우리 노후 자금 절반을 너한테 줬어. 죄송해요, 엄마. 그때 너한테 갚으라고 한 적 있니? 아니요. 그런데 넌 우리한테 뭘 해줬니? 명절에도 제대로 오지 않고 전화도 거의 안 하고 우리 생일에도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사돈댁에는 자주 들른다며?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바로 인사 갔다고 하던데?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사돈댁 어머니한테 들었어. 너희가 얼마나 자주 사돈댁에 가는지 다 들었어. 수진 씨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수진아, 너도. 결혼하고 5년 넘게 우리한테 제대로 인사 한 번 없었잖아. 명절에 와도 핸드폰만 보고 빨리 가려고 하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불편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년 넘게 참아왔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너한테 바라는 게 뭔지 알아? 돈이 아니야. 그저 가끔 얼굴 보고 안부 묻고 같이 밥 먹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 진심으로 미안하면 행동으로 보여줬어야지.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요? 수진이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정말 힘들어서 온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해. 우리도 나이 먹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우리 노후 자금을 너희한테 다 쓸 수는 없어. 하지만 민수야, 넌 이제 어른이야. 두 아이의 아빠고.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집까지 사준 것도 사실은 과한 거였어. 요즘 시대에 부모가 자식 집까지 사주는 경우가 어디 있니? 그런데 우리는 너를 위해 그렇게 했어. 이제 우리를 위해서도 생각해야 할 때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제 목소리가 계속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엄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해는 이미 너무 많이 했어. 5년 넘게 이해했어. 이제는 내가 우리를 이해할 차례야.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이만 돌아가라. 우리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
민수 가족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고 아이들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제야 말할 수 있어서 후련해요. 정말이었습니다. 5년 넘게 참아왔던 말들을 드디어 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근데 손주들은 불쌍하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서였을까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돈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자주 찾아오겠다는 말이 진심일까요? 그래, 알았어. 건강해라. 며칠 후 정말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퇴근하고 들러도 돼요? 저녁 7시쯤 민수가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너무 제 생활에만 신경 쓰고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며느리도 자기가 잘못했대요.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올 필요 없어. 내가 정말 오고 싶을 때만 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오고 싶어요. 그날 이후 민수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고 정말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서연이와 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도 예전보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우는 제 무릎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주의 몸이 제 품에 안겨 있으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에요. 아직은 완전히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생활이 좀 빠듯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집도 좁아서 그냥 털어놓고 싶어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힘들겠구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통장을 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민수 힘들어 보이던데요. 우리가 조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손주들도 있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심했잖아. 이제는 우리 인생 산다고.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아들이고 손주인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서연이가 웃던 모습, 준우가 제 무릎에 앉아있던 그 따뜻한 느낌. 여보, 우리 그냥 조금만 도와줄까요? 안 돼. 여보, 우리가 지금 흔들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민수는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해결해야 해.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다음 주 민수가 또 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였습니다. 서연이가 제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렸어요. 어머, 우리 서연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랑은 주되 희생은 하지 않기로. 손주들을 아끼되 우리의 노후를 포기하지는 않기로. 여보, 우리 이번 가을에 또 여행 갈까?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일본에 단풍 구경하러.
좋아요. 우리는 여행을 다녀왔고 민수는 약속대로 집을 잘 관리해줬습니다. 민수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민수 중심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민수 가족이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시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민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 스스로 찾은 평화,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그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약속해요.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내 생활이 우선이야. 민수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가 정말 변한 것 같아요. 금전적 지원은 안 했지만 이렇게 자주 오고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게. 이게 맞는 거야. 우리는 우리 인생 살고 민수는 민수 인생 사는 거. 민수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가끔 손주들 얼굴이 눈에 밟혀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짐했습니다. 사랑은 주되 희생은 하지 않기로. 관계는 유지하되 경계는 지키기로.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민수를 사랑하지만 민수에게 매달리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거울 속에 제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민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서운함을 드디어 내려놓았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 나에게도 내 인생이 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아름답다. 일기를 덮고 불을 끈 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가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손주들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민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 참아왔던 나의 마음은 그렇게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나의 노후, 나의 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